최근에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가 2달 연속 가파르게 상승으로 나왔습니다. 4월 역시 이번에 기자회견 때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이야기거든요. 전체적인 방향에서 아직도 시장은 아직 정말 큰 바닥은 아직 안 왔다. 네, 부자TV의 최코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오랜만에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시장이 약간 가장 애매한 것 같아요. 네. 차라리 막 엄청 빠졌을 때는 뭐 저점에서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 조금 네. 사서 또 오른 팔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빠르게 반등했어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 2100 초반까지 빠졌다가 지금 거의 2400, 한때는 2500 근저리까지 가기도 했었는데 큰 틀에서 본다면은 CPI가 예상치를 하회하고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 이런 네. 것들이 나오면서 좀 시장에 탄력을 줬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연말에도 이런 흐름이 이어갈 수 있을지, 약간 산타 랠리가 가능할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출발부터 가장 어려운 질문이에요. 처음부터 매운맛. 네. 지금 시장이 사실 이제 폭락을 바로 앞에 두고 있다. 이제 아니면 내년부터 네. 다시 랠리가 시작된다, 연말 랠리가 나온다, 이런 의견이 정말 분분한 것 같고, 맞아요. 대형 채널에서도 이제는 뭐 거의 3자 대면 하듯이 이렇게 상승론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하락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또 얘기하는 정도가 네네. 나올 정도로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제 전체적인 뷰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제가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오해하는 게 있는 게, 저는 전체적인 시장의 방향이 이쪽입니다를 얘기를 했는데, 이쪽인데 당장 조금 오른 거는 너가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 많이 계세요. 예, 근데 사실 저는 그냥 딱 하나만 얘기하고 싶어요. 모든 역사에서 특히나 자본주의를 택하는 곳에서 고금리가 왔는데 성장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거는 진짜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서, 사실 아무리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갖고 오고 뭐 앞으로 좋아질 겁니다, 이런 행복 회로를 돌려도 대출이자가 10%인데 그러면은 경제가 성장률이 훨씬 높아야지 이게 우리가 증시고 뭐고 다 올라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전체적인 뷰는 바뀌지 않았고요. 12월 달에 이제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냐라고 이제 생각한다면 가능성은 당연히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우리가 주요 깊게 봐야 될 것들이, 사실 촬영 기준 이번 주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당장 내일 윌리엄스 총재의 연설이 있고요. 그리고 블러드 총재 연설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최근에 가장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낸 사람들이고요. 특히나 블러드 총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가장 먼저 4%대 가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고, 또 4%대가 이제 모두가 다 생각할 때는 5% 가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최근에는 한 달 사이에 6%에서 7%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매파적인 사람들의 발언이 이제 당장 촬영일 기준 내일 있고요. 이제 돌아오는 새벽에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목요일 날 파월의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사실 이때가 이제 가장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제 단언하기는 좀 어렵고요. 주말간 미국의 이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 동안에 온라인 쇼핑 매출이 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가 나왔거든요. 저도 사실 깜짝 놀랐어요. 미국이 지금 최근에 CPI 데이터를 보면 이 물가가 내려오고 있긴 한데요. 그 물가가 내려오는 것 중에 되게 특이한 점이 뭐냐면, 필수 소비재와 관련된 것들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비필수 소비재와 관련되어 있는 물가 데이터는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고차 같은 거거든요. 이런 애들이 내려가고 있다는 것은 사실 이제 사람들이 소비를 선택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면 됩니다. 그만큼 이제 소비가 위축됐다라는 건데, 블랙 프라이데이 때 소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찾아보니까 최근에 CPI는 내려왔는데, 연준이 CPI하고 PC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PC 물가를 더 중요하게 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두 가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 눌려야지만 자기들은 안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가 2달 연속 가파르게 상승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미국 국민들 사이에서 CPI가 고점을 찍고 나서 내려올 때 이제 인플레이션이 내려온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 2달 사이에 다시 미국
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더 올라갈 것 같아 라는 심리가 강해졌다는 거죠. 그러면 이 소비 심리가 강해졌다는 건 뭐냐면 앞으로 물가가 더 오를 테니 미래의 소비를 지금 끌고 와서 빨리 소비를 하자. 이게 만들어지는 거죠. 거기다 이번에 블랙 프라이데이 때 거의 30% 정도까지 할인율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런 소비가 가파르게 이루어지면 연준이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미국의 소비 데이터, 고용률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물가잖아요. 근데 물가는 계속 내려오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고용이랑 이런 것들은 여전히 괜찮은 편이고 소비도 견고한 거예요. 그러면 사실 파월 역시 이번에 기자회견 때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국면이니까 그걸 좀 네. 누르기 위해서. 네. 근데 사실 이게 너무 당연한 게 있어요. 제가 전체적인 방향은 계속 하방이지만 중간중간에 반등은 얼마든지 나오는 게 너무 당연한 이야기다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결국 중앙은행이라는 곳은 커맨드 역할을 하잖아요. 자기들이 커맨드 역할로서 시장을 컨트롤하는데 그냥 내리 박살나는 건 당연히 안 좋아할 거고 그냥 내리 수직 상승하는 것도 안 좋아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상승할 때냐 하락할 때 방향이 정해져 있다면 그것이 가파르지 않게끔 조절을 해야 돼서 너무 하락한다 싶으면 살짝 띄워주는 발언 해주고 또 이게 또 너무 과도하게 오른다 싶으면 또 누르는 발언을 해주기 때문에 최근에 가파른 반등장이 나왔으면 파월은 좀 강경한 발언을 할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발언이 좀 세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조금 연말 랠리는 어려울 수가 있고 근데 또 생각외로 굉장히 또 좋은 얘기를 해준다. 그러면 얼마든지 연말 랠리는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거는 이번 주에 나올 그런 데이터들하고 또 특히나 이번 주에 그 PC 물가 데이터도 좀 나옵니다. 맞아. 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했을 때 방향이 좀 정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런 변수는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좀 의아했던 건데 저는 지난 FOMC 의사록 때 시장이 굉장히 안 좋게 해석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지난 FOMC 회의 때도 많은 사람들이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조절을 확인을 했다 하면서 우와 했거든요. 근데 너무 이게 저는 약간 조금 오바해서 얘기하면 너무 광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더 높게, 더 길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예상했던 금리보다 더 높게, 더 길게 가져가겠다는 것은 고금리가 장기화된다는 건데 이건 사실 지금에 있어서 가장 최악의 발언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에너지를 못 받고 이미 얘기했던 속도 조절론이 그냥 이미 나왔던 얘기인데도 그게 또 한 번 확인됐다 하고 우와 하는 겁니다. 사실 그게 가장 의아했던 게 한마디로 시장이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을 해서 어떤 특정 주체들이 그런 쪽으로 분위기를 몰아간다면 랠리는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시간이 지나가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이라는 건 결국 아무리 예측을 한다라고 해도 얼마든지 틀릴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측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단을 하고 예언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예측을 통해서 시나리오를 세워놓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주 향방을 보고 좀 대응하는 쪽으로 생각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연준에서 약간 온건적인 발언이 나올 수도 내지는 또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수도 여기에 따라서 사실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될 수가 있는데 길게 본다라고 한다면 FOMC에서 그 연준 위원들이 말했던 것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로는 동의를 하지만 더 높은 상태로 예전보다 더 올릴 것이고 장기간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상 이 경제가 좋을 수가 없다. 그렇게 이제 보시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뭐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이 이제 좀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정말 심각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FOMC 때에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률이라는 게 안 나왔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그래야 빠르게 시장이 무너지고 빠르게 연준이 금리에 대한 이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게 오히려 더 그러니까 빨리 왔다. 그러니까 피봇이 빨리 왔다. 예. 빨리 인하를 할 수가 있었다예요. 그런데 이번에 그걸 하는 걸 보고 나서 이거는 정말 가장 안 좋은 발언을 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어떤 점을 좀 고려를 해야 되냐면 제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왜 연준이 이 타이밍에서 속도 조절론이라는 얘기를 했을까라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연준 입장에서.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는 명분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그동안은
디플레이션이라는 게 수십 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돈을 풀 수 있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도 경제가 위축됐을 때 돈을 풀려면 우리가 디플레이션이라는 건 한 번 오면은 수십 년 동안 경제가 박살날 수 있으니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돈을 풀겠습니다라는 게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내년에 만약에 금리 인하를 빠르게 하려면 내년 안으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낮은 수치로 되어 있어야지 연준이 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근데 만약에 연준이 이번에 속도 조절론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빠르게 시장을 무너뜨렸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 끝이 인플레이션이고요. 여기가 경기 침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두 개가 동시에 내려와야지 연준은 돈을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 침체가 훨씬 빠른 속도로 와버리면 인플레이션은 아직 여기까지 내려오지도 못한 거죠. 그럼 그 상황에서 경기가 무너졌다고 돈을 풀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은 아직도 높은 수치에 있을 테니까. 고점 대비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목표치로 했던 2%보다는 한참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연준이 디플레이션이 무서워서 돈을 풀겠습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지금 이 연준이 얘기하는 금리 조절, 속도 조절이라는 말 속에 저는 또 다른 뜻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시장의 침체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싱크를 맞춰야 됩니다라고 저는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너무 빨리 오면 안 되고요.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속도하고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인플레이션이 좀 안정적으로 내려왔을 때 그때 경기 침체가 와야 연준도 돈을 풀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다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경기 침체가 더 빠르게 와서 연준이 이때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연준의 위치로서의 명분과 그들의 능력 여부가 의심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더 안 좋은 거죠. 어떻게 본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힘든 시간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제가 전체적인 방향에서 아직도 시장은 아직 정말 큰 바닥은 아직 안 왔다. 네, 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엄발에 오줌 누기네요, 사실. 그럼요. 약간 고통을 감내한 척 하면서 더 길게 끌고 감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하락이 더 길어질 수 있는 그런 네. 상황이 왔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준이 기준금리를 최대 7%까지 올릴 수 있다. 네. 이게 이제 블러드 총재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최소 5%에서 7%라는 구간의 말을 했잖아요. 정말 이게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참 애매한 건데요. 네. 제가 블러드 총재가 얘기하기 2달 전에 제 방송에서 미국이 금리 인상을 7%까지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끔찍하네요, 진짜. 네. 근데 저도 그 방송을 찍으면서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네. 이제 2달 뒤에 블러드 총재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뭐 그걸 잘 맞췄다는 뜻이 아니라 사실 이게요 이미 오래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는 데 있어서 오랜 기간 동안 테일러 준칙이라는 거를 대입을 해서 금리의 적정 금리를 원래 산출을 해왔습니다. 맞아요. 테일러 준칙이 뭔지는 우리 굳이 여기서 자리에서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데, 근데 이게 미국이 2008년도에 이제 서브라임 사태가 발생을 해서 2009년도 이후에 천문학적인 돈을 풀기 시작했잖아요. 사실 2020년이 오기 전에는 이미 2009년부터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돈을 풀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2020년이 와서는 그게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무마가 돼버렸는데, 그렇죠. 사실 2010년도 이후에 엄청난 돈을 풀기 시작하면서 이 테일러 준칙이라는 게 연준 내에서도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연준도 이 어떤 계산법을 대입해서 적정 금리를 찾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그냥 대응하는 식으로 금리 정책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옐런 의장이 있을 때 2017년부터 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연준의 실제 그 의사록을 다 보면은 7월부터 보고서에 테일러 준칙을 대입한 적정 금리라는 것이 계속 언급이 되어 왔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는 그거를 굳이 꺼내지 않았을 뿐이죠. 그냥 연준은 이 정도까지 할 거다. 중립금리라는 얘기를 할 거다. 왜냐하면 파월이 중립금리라는 단어를 더 강조했기 때문에 그냥 서류상에 있는 테일러 준칙이라는 걸 대입한 금리는 사실 부각될 수가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2020년 7월과 2022년 2월을 제외하고 특히나 올해에 있어서는 갑자기 올 한 6월 정도부터
테일러 준칙을 대입한 금리가 7%까지는 된다라는 이야기가 그 보고서에 계속 문장이 들어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얘기가 갑자기 왜 나오지? 왜냐하면 산출된 금리를 적어 놓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연준의 역할은 시장에다가 예고편도 없이 갑자기 결과를 때려버리면 시장은 큰 충격을 받잖아요. 그래서 의사록이라든지 보고서라든지 연준 이사들이라든지 최근엔 하지 않지만 파월의 포워드 가이던스로 해서 예고편을 사실 계속 날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고편이 결국은 7%를 미리 얘기를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테일러 준칙을 대입하면은 무려 9.7%까지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는 계산 공식이 나오는데 네. 이건 이제 너무 과거의 계산 공식이고 최근에 이제 물가 데이터하고 통화량을 계산했을 때 업그레이드된 이 테일러 준칙을 대입해 보면 적정 금리가 7.1% 정도 된다라고 보고서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게 올 여름부터 그게 명시가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예고편을 왜 갑자기 던지고 있을까? 이거는 연준이 금리에 대한 상담 밴드를 미리 예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제가 영상에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순간 제가 생각했던 게 이게 둘의 이 균형을 인플레이션과 침체라는 균형을 맞추면서 목표치를 더 높게 올리기 위해서 미리 예고편을 던졌던 것이구나라고 이제 저는 이제 퍼즐을 좀 맞춰봤던 거죠. 이들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블러드 총재가 이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물론 이게 정말 7%까지 올릴지는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준이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하는 걸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그걸 하지 않더라도 발언만으로도 이미 시장의 금리가 반응을 하기 때문에 진짜 그렇게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미 던져서 시장이 어느 정도 적용을 시키려고 하는 의도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7%까지 가냐 안 가냐에 중요한 것보다는 어쨌든 기준치가 굉장히 높아졌다.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난번 FOMC 때 그 점도표에서 4.25 정도까지 올라갈 것이다. 뭐 많아봐야 4.5%까지 올라갈 것이다라고 했던 이 최고 밴드가 최소 1%는 더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7%까지 안 올린다고 하더라도 그 밑에 있는 6%까지는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최소 1%, 많으면 2%까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약간 속도 조절을 한다 하더라도 계속 올리겠네요. 그럼요. 그게 고통스러운 시간이 계속 길어지는 거죠. 지금 한국은행에서도 최근에 통계가 어떻게 나왔냐면 연말 정도 내년 초가 되면은 대출금리가 10%까지 이제 간다라고 지금 나왔거든요. 그럼 대출금리가 10%로 몇 달만 유지돼도 어려운데 이게 지금 만약에 1년 이상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버틸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